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은 1번 선입선출법, 2번 계속기록법, 3번 총평균법, 4번 후입선출법. 나머지 세 가지는요, 단가 산정 방법인데 계속기록법은 수량 산정 방법이죠. 그래서 성격 다른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 연도 말 현재의 장부금액, 장부가액 요거를 구해봐라. 자, 취득을 3년 전에 했습니다. 1월 1일 날 5천만 원 주고 했고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정률법 상각률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정률법 상각률 이 문제 풀 때 전혀 필요 없는 정보이고요. 자, 연수합계법 어떻게 감가상각비 구합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얼마요? 취득원가의 10% 500만 원 되겠네요. 이거를 뺀 금액에 대해서 자, 분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총 이용연수 5년이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얼마입니까? 계산해 봅시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15가 됩니다. 15를 분모로 해서 첫 번째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분자 5만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두 번째 연도는요 15분의 4 이렇게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세 번째 연도는 15분의 3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3차 연도 말 현재의 장부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구하고 있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금액을 일단 합해야 되겠지?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합해도 됩니다만 출발점도 똑같고 분모도 똑같으니까 요 세 가지 금액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즉 4,500만 원에 대해서 15분의 요거 세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5 플러스 4 플러스 3 12가 되겠죠. 요렇게 구해버리면 요 세 금액 합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맞죠? 4,5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5 하면 3,600만 원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3년 동안 인식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진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얼마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빼기 3,600만 원 하면 원하는 답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면 구해보면 5천만 원에서 3,600만 원 빼면 1,400만 원. 3번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지웁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가 아주 엄청 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죠? 무슨 뜻이라고?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이랍니다. 유가증권 개정 과목 네 가지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에 속하고요. 나머지 세 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에 속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또는 기말에 평가했을 때 증감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손익의 발생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당연히 손익이니까 요거 맞을 거고요. 자산의 증감 당연하지 그지? 요런 거 개정 과목 자체가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평가하거나 처분하면 당연히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부채의 증감은 나올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일단 넘어갑시다. 자본의 증감, 틀린 거 아닙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회계처리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뭐라고요? 손익 계정 과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죠? 그래서 요 4번 지문도 맞다 이겁니다. 나머지 3개 맞으니까 정답 뭐라고?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래서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 문제 못 풀 이유 전혀 없겠다. 조금 모호했지만 답 찾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네요. 됐습니다. 쉬웁니다. 문제 4번요.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의 수익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 진행 기준 맞겠죠. 2번 상품 제품 매출 인도한 날이죠. 3번 시용 매출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한 날. 그럼 보나마나 답은 4번 되겠네요. 위탁 매출, 위탁 판매를 말하겠죠. 위탁 판매 언제 매출이 시작합니까?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게 위탁 판매죠. 매출 언제? 홈쇼핑이 우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그 홈쇼핑에서 물건 팔렸을 때 그때가 매출 인식 시기다. 뭐라고 적겠습니까? 수탁자, 홈쇼핑이 그 물건을 넘겨받은 날 매출 인식한다? 이거 전혀 틀린 지문이다. 그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문제 5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바로 틀린 내용이다. 그죠? 유동성 배열법 원칙에 따라서 유동성 높은 것부터 배열해야 되겠다. 1번이 틀린 지문. 정답 2, 3, 4 읽어나 봅시다.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겠지 뭐. 3번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는 것이다. 그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회계순환 과정 순서가 가장 올바른 것은 거래 식별하고 전개하고 붕괴한다. 틀렸죠? 붕괴를 해야지 그 내용 가지고 총계적 원장을 작성할 수 있겠다. 요 두 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2번. 수정 전 시산표 작성, 수익 비용 계정 마감, 수정 후 시산표 작성, 기말 수정 붕괴 틀렸죠. 기말 수정 붕괴 하고 나서 계정을 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번 틀렸고. 3번 수정 후 시산표 작성, 그리고 기말 수정 붕괴 틀렸죠. 기말 수정 붕괴 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겠지. 틀렸고. 그럼 보나마나 정답은 4번이겠네. 기말 수정 붕괴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자산 부채 계정 마감해서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집합 손익의 계정 마감, 우리는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굳이 요 두 가지 순서를 따진다면 일단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손익 계정으로 이름 대체하면서 마감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의 그 금액, 그 말은 즉슨 당기 순익 금액을 말한다. 그죠? 그 금액을 자본 쪽으로 넘기면서 요 손익 계정이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순서로 굳이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굿패션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고요.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을 한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일까? 총계정 원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합계한 거다. 그죠? 그거를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보고 그냥 문제 풀기로 합시다. 매출채권 계정 과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 순장부가액은 매출채권 금액에서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게 순장부가액이 됩니다. 그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자산입니다. 그죠? 네 자리 왼쪽이고 기초금액 여기 적히고 증가하면 여기 적히고 감소하면 여기 적힙니다. 잔액은요. 네 자리 반대편에 기입이 돼가지고 총계정 원장이 마감이 됩니다. 자, 기말 잔액 얼마가 돼야 됩니까? 왼쪽 합계가 55만 원이거든요. 오른쪽 합계 당연히 55만 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만 기입돼 있으니까 기말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50000 빼기 20만 원 해가지고 35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기말 금액. 됐습니까? 35만 원. 자,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답니다. 자,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칙 나와 있는데요.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그냥 거래 판례수 결합관계 분석할 때는 부채라고 보자고 했죠. 네 자리 부채니까 네 자리 오른쪽이고 기초금액 여기 적히고 기말금액은 반대편 이쪽에 적히게 된다 이겁니다. 증가하면 이쪽, 감소하면 이쪽에 적힌다. 자, 기초금액 이렇게 했었는데 기중에 대손이 발생함에 따라서 감소가 요만큼 했답니다. 그래 놓고 기말에 이제 추가 설정할 거다 그죠? 추가 설정할 건데 추가 설정을 하고 나면 목표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금액이 35만 원의 1%만큼이 결국 결론값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35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0.01 하면 3,500원이 기말 금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만 원에서 8,000원 감소하고 나면 2,000원 남아있거든요. 2,000원밖에 없는데 3,500원은 되려면은 1,500원만큼 추가로 설정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왼쪽 합계도 11500 되고 오른쪽 합계도 11500 될 것이다. 자, 이제 답 찾읍시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채권 금액은 35만 원.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500원이니까 35만 원 빼기 3,500원 한 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35만 원 빼기 3,500원 하면 34만 6,500원.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되면 보통 뭘 묻습니까? 보통 이번 연도의 추가 설정액 1,500원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매출채권의 순장부가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활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었지만 이렇게까지 풀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 읽는 순간 뭐라고? 매출채권 기말 금액이 35만 원이니까 그에 대해서 어쨌든 1%만큼이 대손충당금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99% 그냥 바로 구해가지고 답 찾으면 엄청 빨리 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차원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완벽하게 풀어봤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빨리 풀 거면 35만 원 곱하기 0.99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찾을 수도 있을 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스타일도 나올 수 있구나 한번 구경해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합계 잔액시산표상 A, B, C에 들어갈 금액의 합계는 합계 잔액시산표. 자, 시산표는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전부 다 하나의 표로 모아놓은 것이 시산표인데 일반적으로는 잔액시산표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합계 잔액시산표도 있다 이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는 뭐라고요? 잔액하고요. 총계정 원장에 있는 차변합계, 대변합계도 같이 나오는 서식을 말한다. 그래서 잔액은 해당 계정 과목의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 합계는 해당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에 있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읽을 수 있니? 그거 테스트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자, 현금 자산입니다. 잔액 당연히 네 자리 왼쪽에 남을 거고요. 자, 기초금액 네 자리 쪽 차변에서 출발해서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되고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잔액은 항상 네 자리 쪽 차변 쪽에 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감소한 게 24만 원이고 잔액이 만 원이니까 차변 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만 원 플러스 만 원 한 25만 원이 총계정원장의 차변 쪽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 금액은 뭐라고요? 기초금액 플러스 당기 증가분, 그게 기록된 것이다. 외사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성격 똑같습니다. 차변 쪽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증가하면 차변 쪽, 감소하면 반대쪽에 기록되고 잔액은 항상 네 자리 쪽에서 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대변 쪽 감소한 게 31만 원이고 잔액이 2만 원이면 B는 얼마라고요? 31만 원 플러스 2만 원, 33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요 금액은 기초금액 플러스 단기 증가금액이 여기 적혀있다. 자, 그 다음에 C,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네 자리 오른쪽 대변입니다. 대변에서 기초금액 기록되고요.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잔액은 항상 네 자리 쪽 대변에 남게 된다. 자, 잔액이 만 원인데 감소한 게 11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대변에 얼마가 적힙니까? 11만 원 플러스 만 원, 12만 원이 적히겠지 뭐. 12만 원은 뭐라고요? 기초금액 플러스 단기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A, B, C 다 분석했죠? 이제 세 개 합하면 되겠습니다. 25만 원 플러스 33만 원 플러스 12만 원 이렇게 하면 70만 원이 되고요. 정답은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풀었고요.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맞겠지요. 2번 매물 원가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한다. 맞고요. 3번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한다. 맞습니다. 4번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해서 뭐라고?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 원가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네요.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10번 볼게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2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고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단계 배부법은 순서를 정해가지고요. 한쪽 방향만 고려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우선순위다. 그러면 오히려 보조 부문 간의 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직접 배부법보다도 오히려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넘어갑시다. 3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도 고려하여 1차적으로 배분 후 제조 부문으로 다시 배분하는 방법이다. 틀렸죠.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주수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3번 지문이 틀린 지문. 4번 일반적으로 원가 배분은 인과관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맞는 지문 됐습니다. 문제 11번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은 200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70%를 투입한 거랍니다. 만일 완성품 화산형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350원, 200원이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절차를 5단계로 나눠봤다 그죠? 그 5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 5단계의 절차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별표 해두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해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말 제공품에 대한 것만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딱 분석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말 제공품에 대한 물량은 몇 개라고요? 200개랍니다.
자, 진척도는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된답니다. 따라서 기말제용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00개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200개라고 딱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공비는요. 70%가 투입됐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 그래서 가공비의 기말제용품 완성품 환산량은 200개 곱하기 70% 140개로 이렇게 딱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350원, 가공비는 200원. 자, 이제 남은 작은 뭐라고요? 200개 곱하기 350원 플러스 200원 곱하기 140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더 해가지고 기말제용품 원가를 구하는 작업만 남았다 이겁니다. 빨리 계산해 봅시다. 200개 곱하기 350원 200개 곱하기 350원 하면 7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200원 곱하기 140개 하면 28,000원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98,000원이 나오고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 마지막 5단계를 묻는 문제였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일까? 기초원가, 직접 노후비, 간접 노후비, 그리고 각종 경비들이 딱 제시가 되어 있네요. 기초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죠. 직접 노후비가 60만 원이래.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150만 원에서 60만 원 뺀 90만 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간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장 세금과 공가 제조 경비니까 제조 간접비입니다. 공장 임차료 제조 간접비입니다.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 공장 전력비 제조 간접비. 요 5가지 더하면 그게 제조 간접비 금액이죠. 자, 20만 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면 70만 원 나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9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플러스 70만 원 이렇게 하면 220만 원 나오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다. 됐죠? 문제 13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1번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도 거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1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2, 3, 4 확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2번 농산물 배추입니다.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했답니다. 트럭 매입할 때 세금요한서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그죠? 거기 부가가치세 적겠습니다. 그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 안 하지. 왜? 나는 누구라고? 농산물 도매업자라고. 농산물 뭡니까? 미가공 식료품이죠.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제화에 해당한다. 면세 제화를 다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세 사업자고요.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람이 아닌 걸 봅니다. 최종 소비자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같은 거 없다 이겁니다. 3번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 자
선물 매입할 때 세금양세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뭐?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4번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양세 등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무슨 매입세 공제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는다. 2, 3, 4 읽어보니까 확실히 답 알 수 있겠다. 그죠? 1번이 정답.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구해보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이렇답니다. 근데 이게 공급 대가랍니다. 이게 물건값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섞여 있다 이겁니다. 합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매출세액이 나올 거다. 그죠? 그 부분만큼 납부해야 됩니다. 그 금액 팔란데 봅시다. 요거 2805000 곱하기 110분의 10 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될 것입니다. 2805000 곱하기 10 나누기 110 이렇게 하면 2550000만큼 매출세액이 나올 것이다. 요만큼 납부해야 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답니다.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죠? 금액 얼마요? 30만 원 될 것입니다.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볼까요? 오케이. 자,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 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하면서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사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못 받지만 요거는 뭐라고요? 소형 화물차 트럭이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얼마요? 1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거래처 선물 구입. 자, 선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거든요. 그거 매입세공제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물건 샀다. 접대비 관련 지출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공제 못 받는다. 됐죠? 그래서 2550000 요거는 납부해야 되고요. 요 두 개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계산하면 납부할 금액이 톡 튀어나오겠지. 계산해 볼게요. 2550000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이렇게 하면 75만 원이 나올 것이다. 2번이 정답. 됐죠?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시내버스의 여객 운송 용역 시내버스 면세라고 있습니다.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 학원 이런 거 말이죠. 학원 이런 것들 전부 면세가 맞습니다. 3번 수집용 우표. 우표는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미가공 식료품 당연히 면세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제6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편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